2026년 1월 14일.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정말이지 대한민국 헌정사의 전례 없는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죠.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실 단순히 하나의 정치 스캔들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사건을 둘러싼 거대한 시대적 맥락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전 세계를 뒤흔드는 인공지능 기술 전쟁부터 시작해서 그로 인한 지정학적 대격변, 그리고 그 파도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네, 언뜻 보면 다 흩어져 있는 점들 같은데 이 점들이 어떻게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서 지금 이 순간을 만들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이 혼란스러운 현실의 표면 아래에서 도도히 흐르는 거대한 물줄기를 찾아내는 것. 기술, 자본, 권력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 본질을 한번 꿰뚫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물줄기의 가장 강력한 발원지죠. AI 기술 전쟁부터 시작해보죠. 최근 가장 큰 뉴스는 역시 이거였어요. 애플과 구글의 동맹. AI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던 애플이 결국 자존심을 굽히고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아이폰에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애플의 백기투항으로 봐야 할까요? 백기투항이라기보다는요, 시간을 벌기 위한 아주 영리한 전략적 후퇴에 가깝다고 봅니다. 전력적 후퇴요? 네, 애플은 지금 당장 자체의 거대 언어 모델, LLM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것보다 사용자들이 매일 쓰는 시리의 성능을 개선하는 게 훨씬 급하다고 판단한 거죠. 아, 하긴 시리아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 이런 핀잔이 정말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제미나이의 힘을 빌려서 사용자 경험부터 빠르게 개선하겠다. 이런 아주 실용적인 선택인 겁니다. 근데 이게 언뜻 보면 구글한테 엄청난 이득 같은데 달리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자기들의 핵심 AI 기술을 최대 경쟁사인 애플 생태계에 그냥 심어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애플이 그 기술을 흡수해서 더 강력한 자체 AI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딜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구글도 그 위험을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구글은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 절박했던 동시에 또 자신감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아, 자신감. 네. 챗GPT 등장 이후에 서둘러 내놓은 바드가 혹평을 받으면서 한때 코드레드까지 발령될 정도의 위기였잖아요. 그랬었죠. 그런데 제미나이 3를 내놓으면서 전세를 완벽하게 뒤집었거든요. 이 협력 소식 하나에 알파벳의 시총이 4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건 이건 월가가 구글을 그냥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AI 칩, 데이터 센터, LLM까지 모두 갖춘 완전체 AI 풀스택 기업으로 인정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AI 전쟁도 소프트웨어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군요. 그걸 뒷받침하는 강력한 하드웨어, 즉 반도체가 없으면 이건 사상 누각이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기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SK하이닉스. 무려 19조 원을 투자해서 청주에 HBM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는 AI 시대의 심장과도 같아요. AI가 한 번에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기존 디램이 예를 들면 단독주택에서 물건을 하나씩 나르는 수준이었다면 HBM은 초고층 빌딩의 초고속 엘리베이터처럼 데이터를 수직으로 그리고 순식간에 옮겨주는 기술입니다. 아, 그 비유가 바로 이해가 되네요. 디램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아 올렸다. 그럼 기존 디램이 그냥 평면적인 단독주택 단지였다면 HBM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초고층 타워 팰리스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훨씬 더 빽빽하게 그리고 빠르게 정보를 옮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초고속 엘리베이터 시장을 SK하이닉스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독보적인 기술력 덕분에 한때 반도체 제국이라 불렸던 인텔마저 제치고 글로벌 매출 3위로 올라선 거죠. 와, 그럼 이번 19조 원 투자는 그 격차를 그냥 아무도 못 따라오게 만들겠다 이런 승부수군요. 네, 그런 셈이죠. AI 기술 경쟁이 이렇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넘나들며 격화되더니 이제는 인류의 가장 본질적인 영역, 바로 헬스케어까지 파고들고 있네요.
오픈 AI는 챗 GPT 헬스 전략을 내세우고 엔비디아는 AI 신약 개발에 뛰어들었고요. 예, 거인들의 전쟁터 한복판에서 정말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25세 정민우 공동창업자가 이끄는 한국 스타트업 위트젠이 미국 백악관의 암정복 프로젝트 캔서 문샷의 파트너로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잠시만요. 25살이라고요? 제가 25살 때 뭘 했나 갑자기 반성하게 되네요. 근데 캔서 문샷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이름이 굉장히 거창한데요? 이름 그대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는 프로젝트인데 말 그대로 달에 사람을 보내는 수준의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서 암을 정복하겠다. 이런 의지를 담고 있어요. 와, 여기에 한국 기업이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겁니다. 이들의 기술은 샘플 하나에 4,000달러가 넘는 고가의 임상 데이터를 단 50달러짜리 저해상도 데이터로 똑같이 구현해내는 그런 AI 기술이에요. 와, 이건 단순히 젊은 창업가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건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신호탄이에요. 지금까지 신약 개발은 천문학적인 자본을 가진 거대 제약사, 즉 빅파마들의 전유물이었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AI가 이 판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위트젠의 사례는 이제 아이디어와 기술력만 있다면 작은 스타트업도 인류의 건강에 기여하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만약 당신이 미래의 기회를 찾는다면 이제는 이런 작은 기술 강소기업들을 주목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초격차 기술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기술 경쟁에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작은 반도체 칩 하나가 곧바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즉 지정학의 가장 뜨거운 획으로 연결되더군요. 네, 바로 다음 자료가 그 증거죠. 미국과 대만 사이에 빅딜이 임박했다는 소식. 미국이 대만산 제품 관세를 낮춰주는 대신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공장을 최소 5개나 더 짓는다. 이건 단순한 무역 협상이 아닙니다. 21세기의 디지털 석유인 반도체를 어떻게든 자국 영토 안에 확보하려는 미국의 안보 전략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난 거죠. 이걸 경제 스테이트크래프트의 전형이라고 부릅니다. 경제 스테이트크래프트? 네, 경제적 국가 경영이죠. 반도체뿐만이 아니더군요. 전기차, 풍력터빈, 첨단 무기에 모두 들어가는 히토류 공급망에서도 탈중국 움직임이 거셉니다. 고려아연이 미국에서 도시광산 사업을 본격화한다고요. 도시광산이라는 표현이 재미있죠. 실제 땅을 파는 게 아니라 폐기된 스마트폰이나 연구자석 같은 전자 폐기물 더미 속에서 히토류를 캐내는 사업입니다. 아, 현재 전 세계 히토류 정제 능력의 90% 이상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데 이걸 무기화하면 첨단 산업 전체가 그냥 멈춰설 수 있거든요. 고려아연의 도전은 그 리스크에 대비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포석인 셈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니까 의외의 분야가 주목받고 있어요. 방산주에 이어서 조선주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나 HD현대중공업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될수록 해군력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각국이 군함 전조와 유지 보수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죠. 아, 군함 때문에? 네, 특히 미국이 자국 조선업의 한계 때문에 한국에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이 이미 미국 조선소 인수를 추진 중이라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죠. 그렇군요. 기술 경쟁이 결국 군사적 긴장으로 그리고 실제 산업의 기회로 이어지는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거대한 글로벌 파도가 우리 안방에는 어떻게 밀려오고 있는지 살펴보죠. 국내 경제 상황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정부에 비상이 걸렸어요. 정부가 구두 개입을 넘어서 이제 직접적인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수출 대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기업들을 포함해서 1,138개 기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 거죠. 수출 대금을 국내로 안 들여온다. 이게 좀 낯선데요. 쉽게 말해서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을 한국으로 안 가져오고 그냥 달러로 가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왜 환율을 1,470원대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시장에 달러가 부족한데 가장 큰 공급원인 수출 대기업들마저 달러를 풀지 않으니까 달러 가치가 더 오르는 거죠. 아, 마치 가뭄 때 저수지 주인이 물을 안 푸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가 단속에 나선 건 그 저수지문을 강제로 열겠다는 신호고요.
그렇게 달러 가치가 오르니 돈의 흐름도 바뀌는군요.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렸는데도 저축은행에서는 오히려 돈이 빠져나가서 100조 원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시중은행과의 금리 경쟁에서도 밀리고 또 연일 화랑인 증시로 자금이 쏠리면서 저축은행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선 외환 위기 가능성을 걱정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약간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경제적 불안 속에서 사회정책을 둘러싼 논쟁도 뜨겁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분을 모두 지역의사제로 뽑겠다는 방안이 나왔어요. 네,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조건으로 학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의료계에서는 의사 과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또 끊이지 않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HUG 같은 기관에 맡기는 전세 신탁 제도도 도입된다고 하죠. 사회 곳곳의 균열을 막기 위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무색할 만큼 팍팍한 현실을 보여주는 소식도 있네요. 서울 강남의 상징인 개포주공 6, 7단지 재건축 분담금이 최대 7억 5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53제곱미터 살던 사람이 84제곱미터로 옮겨가는데 집값 말고 추가로 7억 5천을 더 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현실이 된 겁니다. 지난 3년간 원자재값, 인건비가 폭등한 결과죠. 이것은 단순히 강남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이라는 한국 사회의 오랜 공식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등입니다. 자, 오늘 저희는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AI라는 기술혁명이 산업지도를 바꾸고 그 기술을 차지하기 위한 지정학적 경쟁이 세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가고 그 여파로 국내 경제와 사회는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혼돈의 정점에서 저희가 처음에 언급했던 바로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2024년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네. 특검은 독재와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 범죄이며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죠. 이 사건은 이 모든 혼란과 불안의 압력이 한 곳으로 터져나온 어떤 정치적 폭발처럼 느껴집니다. 앞서 이야기한 기술 패권 경쟁, 경제 불안, 사회적 갈등이라는 이 거대한 지각판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가장 약한 골이었던 대한민국의 정치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듯한 모습이에요. 오늘 살펴보니 모든 흐름은 결국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술의 변화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 안보가 지정학적 갈등을 낳고 그 모든 압력이 국내 정치와 사회 문제로 응축돼서 폭발하는 것. 이런 거대한 맥락 속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이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지정학적 갈등이 경제 논리를 압도하는 지금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세상을 재편하는 기술의 힘인가요?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자원의 통제력인가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정치적 의지일까요? 지금 당신이 미래를 걸어야 한다면 이 셋 중 어디에 베팅하시겠습니까?